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7번째 영상은 찾아온 톡톡이입니다. 벌써 궁금해요 톡톡 영상도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 잘 오고 계신가요? 오늘도 알찬 정보만 쏙쏙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김남욱 주임과장님과 박소영 센터장님이 치료 종류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재단 우리 아이들 병원 마음튼튼 클리닉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네, 저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남욱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의 대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치료의 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들을 알려주세요. 여러 치료들이 헷갈려요. 선생님들마다 하신 얘기가 달라요. 필요한 시기에 늦지 않게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급해지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최대한 많이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지만 시간상, 여건상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계획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거가 높은 치료부터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른바 근거 중심 치료라고 하는데요. 근거 중심 치료라는 것은 체계적인 연구와 축적된 의학적 데이터들을 통해서 얻어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치료 선택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릴 피라미드가 근거 수준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가장 근거 수준이 낮은 연구가 실험실 연구, 바로 그 위가 동물 실험 연구입니다.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왔다. 이런 뉴스들은 보통 실험실이나 동물 연구 단계에서 발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환자 대조군 연구와 임상 실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실험적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 전문가의 견해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치료와 B라는 치료 중에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무작위로 2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첫 번째 그룹에서 A라는 치료를 진행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B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대신 이 2개의 그룹은 A, B, 치료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효과 비교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아도 너무나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해서 다른 조건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치료 영역에서 임상적인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실험적 연구는 어려우나 아동에 대한 각 치료들의 효과성을 비교한 많은 메타 분석 연구들이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의 국립자폐센터에서는 현재까지의 근거 기반의 중재법을 분석하여 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고, 미국의 소아정신과 협회에서는 2014년에 치료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 질문에서 각각의 치료법과 근거 수준에 대한 답변을 하며 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치료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표를 보시면 미국의 국립자폐센터에서는 근거 기준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정립된 것, 두 번째, 떠오르는 치료, 세 번째,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및 목적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행동 치료 중에서 근거 정립된 것은 ABA 치료, CBT 치료 등이 있겠고, 의사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치료, 그리고 교육적 모델에는 ESDM, 그리고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인지 치료, 사회성 이야기, 그리고 피어스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치료는 ABA, 응용행동 분석에 대한 것입니다. ABA는 발달이 지연된 아동의 전반적인 영역, 즉 의사소통, 인지 및 사회적 기술, 놀이 및 자조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각 영역별 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 원리입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치료 중의 하나고, 아동의 행동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적절한 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치료적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치료의 기법 중에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간식, 장난감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칭찬하는 말, 미소 등의 사회적인 보상을 하여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긍정 강화라고 합니다. 아동의 언어적 능력은 주 아동의 생활과 적응, 학습적인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어 치료는 아주 중요한 치료 영역 중 하나입니다. 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이 보이는 언어적 어려움은 단순 언어 지연이나 지적 장애의 아동에서의 언어 지연과는 그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법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타인과의 구어 및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의 의도가 낮기 때문에 언어 치료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말을 잘하고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언어적으로 표현을 잘하지만 타인과의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화용론적 제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지 아동의 표현 능력만을 기준으로 언어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들 언어 치료라 하면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말하는 것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제스처,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라고 하거나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팩스 같은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SDM은 덴버 모델, 대인관계 발달 모델, 자폐증의 사회적 동기 가설, 중심축 반응 훈련, 그리고 ABA, 이러한 이론들을 상호 보완하여 만들어진 행동 중재 방법으로 만 12개월에서 만 48개월 사이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치료 교육적 모델입니다. ESDM은 ABA와 같은 행동주의적 모델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즉 아동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2가지 방식을 동시에 취합하는 모델로서 연령에 적절한 자연스러운 상황, 예를 들면 놀이 상황을 구성하여 그 안에서 촉진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성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에 대한 치료는 어느 특정 치료에서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 치료와 특수교육 분야에서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개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성 치료라 함은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들께서는 그룹 치료를 생각하시는데, 사회성 치료는 개별 치료와 그룹 치료 모두를 포함합니다. 개별 치료 중에 사회인지 치료 기법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중에서 고기능, 즉 IQ가 80 이상이 되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상황을 세분화하여 1대1로 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성 이야기도 사회인지 치료와 같은 맥락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사회적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아동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회성 치료로 생각하시는 그룹 치료, 즉 집단 사회 기술 훈련은 대개 6세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해진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을 가지고 타인의 감정을 구별하거나 특정 상황에 사용되는 구체적 기술, 대인관계 문제 해결, 사회적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피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님들께서 사회성은 그룹 치료로만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그룹이라도 일단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치료만 너무 받다 보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익히는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각통합치료와 작업치료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감각통합치료는 아동의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피부로부터 오는 감각 자극 등을 조절해가면서 아동이 환경에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각 추구 및 비적응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적 접근법입니다. 작업치료는 미세 소근육의 사용이나 눈손 협응 능력, 희지각 운동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치료입니다. 감각통합치료 및 작업치료는 아직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특정 감각에 몰두하거나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한 경우가 많고 대소근육 발달에 지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아동들의 개별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플로어 타임은 발달과 개별 아동의 차이를 고려한 아동의 관계에 기초한 모델로서 아동 스스로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아동의 내재적인 힘으로써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 치료인데요. 플로어 타임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단일 연구들은 꽤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거 수준이 미약하여 정립되지 않은 치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플로어 타임이 지시적이고 다소 일방향적이라 여겨질 수 있는 ABA 치료와는 반대되는 치료다. 혹은 이를 대체하는 치료다. 이렇게 여겨진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ABA 치료와 함께 융화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표를 보시면 구조화된 치료부터 자연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치료까지 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이처럼 각 치료들이 서로 배제되거나 각기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몇 시간 해야 하는지 전체 치료 스케줄 짜는 것이 어려워요. 정해진 치료 시간이 있나요? 네,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폐를 치료하려면 무슨 치료를 몇 시간 하면 좋은가? 원론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치료를 많이 하면 좋겠고 치료실에서도 하고 부모님도 교육을 받아서 집에서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강점, 약점도 다르고 발달 수준도 다르고 성격도, 취향도 다르고 현실적인 조건,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도 다 다릅니다. 옷에 사람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옷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와 현실적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지 비현실적인 치료 스케줄에 아이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 2살에 구어적인 발화가 없어서 내원한 아동이 있다면 말이 느리니까 언어 치료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호명 반응도 없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모방하지도 않고 혼자만 논다. 대신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 잘 반응한다. 발화를 도와주려면 우선 타인과 눈을 맞추고 관찰하고 모방하도록 해야 할 것. 또 간식에 잘 반응하니 강화제로 쉬운 소리부터 모방을 촉구하는 것. 그래서 ABA 방식의 치료적 개입을 해볼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치료실과 비용, 부모님이 집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시켜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활용 가능한 치료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을 고려했을 때는 조기 집중 개입이 효과가 있을 나이이므로 부모님께 조기 집중 치료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 5세의 유치원생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숫자나 알파벳, 어려운 책에만 관심이 있어 내원을 했습니다. 아이는 또래에게 관심이 부족하고 또래 그룹 상황에 끼지 못해서 유치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대화는 가능하고 지능도 꽤 높은 수준으로 배운 것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개입을 해야 할까요? 아이의 치료적 목표는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것, 두 번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사회적 인지치료나 사회성 이야기 등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사회적 상황 및 사회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또래와의 그룹 상황 속에서 일반화시키는 그룹 치료,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누적하여 점차적으로 사회성을 늘려가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이는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개별 치료와 그룹 치료를 적절히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집중 치료까지는 필요하지가 않겠습니다. 네, 방금 두 가지의 예시처럼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이더라도 아동의 치료 시기, 발달 단계 및 강점, 약점에 따라 치료법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른 아동에게는 좋은 치료법이 나의 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치료 계획을 짜실 때에는 어떤 치료사나 어떤 센터가 잘한다, 이런 정보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를 한 후 그에 맞는 치료 목표를 세우고 그 치료 목표가 적합한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아동에게 어떤 치료적 기법을 적용할 것인지, 그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목표 도달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안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모님과 치료팀 사이에서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치료가 바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 동일한 효과적인 단일 치료법은 없고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주치의와 의논하여 세워야 합니다. 둘째, 근거 중심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과 강약점이 아동마다 다르므로 아동에게 맞는 개별적인 치료 목표가 세워져야 하며 이에 따른 치료 계획과 스케줄을 수립하세요. 넷째, 구조화된 치료부터 아동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이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아동의 필요 및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치료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아직 더 남아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